정책센터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경제 등과 같이 좀 ICT 발달에 따라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뭐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보통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이 포럼의 분과가 처음 이제 법제도고 또 1차 세미나 때 다뤘던 이슈들이 굉장히 법적인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좀 요구한다고 좀 판단이 들어서 혹시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좀 취지나 아니면 좀 오늘 오신 토론자 분들이나 좀 발표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대에 좀 많이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더라도 많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메타버스 시대가 뭐 도래를 했을 때 아니면 혹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광의의 메타버스가 도래해서 이미 좀 진전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예상이 가능한 좀 사회의 변화 좀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뭐 윤리적인 좀 제도적인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뭐 지난 이제 세미나 때 이미 이승민 교수님께서 이 2006년도에 ASF에서 나온 메타버스 로드맵 시나리오 상에서 이제 제시했던 그 메타버스의 구체적인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그 1992년에 그때 이제 가상세계를 이제 하는 그 단어 자체로 이제 계속해서 제시가 된 게 왜 하필이면 2021년 이 시점에 다시 재구상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일단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데이터나 뭐 네트워크나 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기술의 또 XR이라고 하는 이런 확장현실 기술과 함께 이제 발전을 되면서 이런 메타버스 구현에 그간 필요했던 요구되었던 뭐 지능정보 기술이 좀 상호 의존적인 혁신이 가능해지면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좀 경험을 좀 이렇게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실현화된 좀 현실화가 좀 가까워졌기 때문이고 또 아무래도 좀 2020년 이후에 좀 그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뭐 일상의 비대면화, 다른 그런 사회적인 그런 소통이 좀 열망이라든가 또 체험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뭐 갈급이 아무래도 그 일반 대중들에게 또 물리적인 제약을 좀 극복을 하고 일상적인 그런 활동을 대한 공간으로서 이 확장 가상 세계, 뭐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좀 새롭게 구현되는 뭐 가상 경제가 또 실물 경제랑 이제 융합이 돼서 이제 유의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던 것이 일종의 좀 경제적인 가치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가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예시이겠지만 그 왼쪽의 그래프는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그런 일반 이용자가 좀 사용하는 그 서비스로 얘기되어지는 그 로블록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추이, 그리고 사용 시간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18년도부터 이제 2020년 3분기까지의 이제 그래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20년 1분기 이후에 이런 좀 활성화된 이용자 수, 그리고 사용 시간 추이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또 주요 기술인 VR과 AR 기술 자체도 좀 그 같은 화에서 이제 매년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술 성숙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2021년 업무 공간을 위한 그런 좀 신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에서도 이제 VR과 AR이 어느 정도의 이제 시점을 지나서 이제 기술이 좀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좀 배경에서 또 시장 성장에 대한 또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동시에 이런 또 경제적인, 좀 사회적인 이런 기대와 더불어서 산업계에서는 사실 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좀 다음 인터넷의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좀 메타버스를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걸 통해서 좀 새로운 좀 수익 아니면 이익 그런 창출의 기회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간 좀 많이 투자를 했던 뭐 홀로렌즈 툴을 또 활용을 해서 가상 공간에서 뭐 업무나 협업을 좀 이제 가능하게 하는 메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저 솔루션을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제 보유를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가상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해서 이제 얘를 좀 제시하는 등 해서 이제 메타버스 구현에 요구되는 뭐 디바이스
플랫폼, 컨텐츠 이 생태계를 이제 좀 선점을 하고 동시에 이용자를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경쟁을 좀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좀 뭐 네이버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네이버 제페토나 최근에 이제 SKT의 이프렌드와 더불어서 또 NC소프트의 유니버스와 같이 또 이러한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뭐 K 컨텐츠, 뭐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그런 컨텐츠 저작물을 좀 확보를 하고 또 능동적인 참여자를 의 그런 성향을 반영해서 이들을 유의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을 하면서 초기 서비스 이용자를 선점하기 위해 좀 많이 좀 주목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분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기존의 어떤 가상 공간이 게임으로만 활용이 되던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좀 교육이나 뭐 업무나 더 뭐 생산의 제조에까지 이렇게 활용되는 것처럼 좀 사용자가 이를 여기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공간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는 범위나 그 활동의 성격이 좀 이렇게 질적인 흐름의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많이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교육이나 직업 훈련 분야에서는 가상의 학습을 뭐 상황을 좀 학습을 하게 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증진해서 좀 메타버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피니트 오피스 페이스버스 자체가 많이 주목을 받는데 그럼 메타버스가 어떠한 점 때문에 유독 좀 일상생활에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좀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과 연결된 가상의 내가 또 가상으로 구현된 공간에서 좀 이 다른 사람들과 좀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내가 그 개인이 좀 경험하는 그 가치를 좀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좀 하나가 들어간다면 그 경제 시스템의 존재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메타버스를 좀 설계하는 그 로블록스 CEO가 제시했던 그 8개의 구성 요소에서도 그렇고, 이제 메타버스의 그런 산업의 밸류체인을 설명하는 생태계의 그 7개의 층을 제시했던 것에서도 그렇고, 또 메타버스를 좀 개념적으로 들어가게 해서 정의했던 것을 좀 보면은, 결국엔 그 안에는 아무래도 뭐 즉각적인 뭐 연결성, 몰입감 높은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엔 또 별도의 구축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그 이 메타버스 세계를 작동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위해서 좀 작동 원리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점이 이 교환이나 거래, 생산이나 소비와 같이 좀 이런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구축이 가능하고 이 구축된 경제 시스템이 실제로 실물 경제와도 어느 정도 융합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예시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가상 경제,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에서는 아니면 기존에 좀 가상 공간에서 구현되었던 그런 가상 경제는 이제 가상 경제는 가상 공간 내에서 가상의 재화를 뭐 교환하고 거래를 위해서 창조된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미디어 컨텐츠가 그동안 좀 오고 갔던 경제 시스템이나 그간 우리가 좀 많이 활용했던 상거래가 오갔던 플랫폼 경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좀 가상 경제만은 또 아무래도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서 좀 디지털 경제나 좀 플랫폼 경제를 좀 비교를 해서 좀 그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다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해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라고 해서 이제 여기 좀 정보재, 뭐 미디어 콘텐츠가 좀 교환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협의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들고 왔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디지털 경제는 뭐 ICT나 뭐 지능정보 기술이 많이 이제 융합이 되어서 뭐 거래 비용, 정보 교환 비용, 뭐 복제 비용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을 많이 감소시켜 주는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좀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가져온 이 디지털 경제의 개념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협의의 개념이고 큰 틀에서 보면 디지털 경제는 사실 여기에서 얘기한 협의의 디지털 경제, 가상 경제, 뭐 플랫폼 경제가 모두가 좀 포함이 되는데 조금 혼란을 줄이고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협의의 디지털 경제와 비교했을 때 보면은 가상 경제에서는 이제 가상의 재화가 이제 교환 거래되는 경제이고 디지털 경제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그런 디지털 정보재나 뭐 지식재가 이제 교환이 되는 경제인데 이 디지털 정보재나 지식재의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이 아무래도 비경합성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를 하고 내가 똑같은 재화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재화를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할 때 그 양이나 뭐 양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래서 그걸 이제 비경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경합적인 디지털 정보재와 지식재가 교환 거래되는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 정보재나 지식들을 생산하기까지는 좀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막대한 또 자본력이 또 확보가 되어야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좀 디지털 정보재, 뭐 콘텐츠가 좀 생산이 되다 보니 생산 자체에는 좀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번 생산된 비용을 좀 복제하는 데는 좀 낮은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에 생산의 한계 비용이 매우 낮은 그러한 좀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좀 가상 경제에서 이제 교환 거래되는 가상 재화의 경우는 가상 재화 이제 의 경우는 이 가상 재화를 만드는 그 가상 경제를 설계한 사람이 만약에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경합적으로 성격을 띠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얘를 또 생산하거나 또 복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참여자의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생산의 한계 비용이 딱 0에 가깝다기보다는 생산의 한계 비용이 좀 더 높게 좀 책정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 재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상 경제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딱 하나만은 이제 그 가상 공간에 던져 놓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가상 공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모두 이제 그 생산화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좀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좀 쉬운 툴도 제공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정보재가 교환 거래되는 그 시스템에 비해서 가상 경제의 경우에는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이용자, 또 참여자의 합의나 또 참여자가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상 경제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플랫폼 경제인데요. 플랫폼 경제의 경우에는 이제 가상 재화가 아니라 실물 재화 혹은 실물 서비스가 좀 교환 거래되는 경제입니다. 이 좀 가상 경제와는 다르게 가상 경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자나 주체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 주체가 좀 연결이 된다는 점이 좀 아무래도 그 가상 경제와 좀 다른 점이 되고 이 플랫폼의 존재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간에 있었던 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교환 거래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좀 감소시킨다는 특징이 있지만 다만 좀 이 생산자로 이 플랫폼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당 플랫폼에 어느 정도의 승인이나 허가나 뭐 등록 같은 그런 절차가 요구되기도 하고 또 가격 설정에 있어서도 물론 그 소비자의 윌링리스 투 페이도 당연히 반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플랫폼 설계자가 좀 많이 관여를 해서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격을 설정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참여하는 뭐 생산이나 소비 주체보다는 아무래도 플랫폼 설계자가 조금 더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가상 경제와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 경제는 이쪽 생산과 소비의 기존의 그 디지털 경제는 아니면 좀 플랫폼 경제와는 다르게 생산과 소비의 주체의 좀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그 과정에서 좀 참여자가 조금 더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이제 좀 기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경제라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분산된 그런 개방형 마켓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가상 경제 이런 특징을 가지게 하는 좀 기술이 많이 지금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 경제를 이야기할 때 크게 우리가 좀 세 가지 형태로 좀 볼 수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앙 집권식 폐쇄형 마켓플레이스의 형태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단일의 설계자가 이 시장을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설계자가 이 재화를 직접 생산하고 가격도 붙이고 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이고 이 메타버스 내에서만 이 재화가 거래되게 만들고 특히 좀 중요한 것이 앞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지나치긴 했는데 가상 경제에서는 또 중요한 개념이 가상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가상의 화폐가 존재한다는 점이고 중앙 집권식 폐쇄형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러한 가상 화폐가 다시 실물로는 좀 현금화를 좀 막아놓은 그런 시장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중간 집권식 개방형 마켓플레이스의 경우에는 재화의 생산이나 뭐 가격 설정에 뭐 어느 정도 승인을 받은 참여자도 이제 좀 관여를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좀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운영 가능한 그런 것이 이제 중앙 집권식 개방형 마켓플레이스이고 예시로 보면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이제 제작한 게임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다는 점에서 이 중앙 집권식 개방형 마켓플레이스의 좀 예시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분산된 개방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NFT나 뭐 이런 좀 토큰 기술, 뭐 암호화폐 기술이 좀 발달하면서 이 디지털 공간에서 창출된 이런 재화나
재화나 자산의 그 이동이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게 좀 가능해지면서 이 분산된 개방형 시장으로 좀 진화가 가능해지다 보니 가상 경제와 좀 실물 경제가 이제 융합되는 그 지점이 여기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시적으로 이제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MNFT로 이제 발행을 해서 가상의 토지라던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을 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좀 유저 생성된 그런 컨텐츠 게임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도 또 NFT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의 창작자가 수익이나 뭐 소유권을 좀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고 구축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메타버스가 좀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이 메타버스가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에 좀 변화를 줄지를 좀 세 가지로 크게 좀 나누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교류나 협력하는 그 장이 좀 굉장히 확장이 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공간 자체가 단순히 뭐 유의에서 벗어나서 업무나 그 일상생활에 좀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고, 여기 공간에 참여할 때는 현실의 나와 가까운 아바타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의 나와 굉장히 동떨어진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 뭐 복수의 아이덴티티를 통해서도 또 이제 참여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그런 다수와 다방향으로 또 입체적으로 교류한다는 점에서 이 연결성과 관계성이 정말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동시에 이 공간 자체가 업무나 그런 좀 생산에 또 활용이 되면서 그 원격 근무나 원격 협업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데서도 활용되기도 하고, 또 제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또 앞으로의 그간 있었던 뭐 업무 단위의 그런 분절화라던가 노동의 유연화라는 점에 좀 더 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도표는 저희가 좀 예전에 한번 좀 설명을 위해서 메타버스의 지금 최신의 동향에서 봤을 때 이 현실의 나와 가상의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이제 좀 한 축으로 하고, 또 공간을 활용하는 목적을 또 유의나 업무로 이렇게 한 축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현실의 서비스를 어떻게 좀 나눌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본 것인데요. 현실의 나와 좀 가장 가까운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교류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신입생 그때 환영 입학 식처럼 뭐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현실에 나와 좀 가까운 아바타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인피니트 오피스에 활용하는 게 또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실에 나와 굉장히 다이버전트한 아바타를 통해서 또 익명성 기반 네, 또 그런 교류가 일어나는 뭐 포트나이트에서 다 같이 콘서트를 보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중 정체성을 활용을 해서 가상 공간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캐를 생성을 해서 뭐 수익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점이 좀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결성, 관계성이 좀 이렇게 굉장히 확장이 되고,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 그 예상되는 이슈도 여기에서 좀 있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가상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행동이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되었었던 가상 공간에서의 뭐 중독 이슈라던가 뭐 과몰입, 뭐 현실과의 그런 혼동 이슈 등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계속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 고용 계약이 좀 업무 단위로, 일자리가 아니라 업무 단위로 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상을 조금 더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 경제에서 가지고 있던 그 노동의 이슈, 그 노동자의 권한이 계속 약화되는 그런 이슈들은 계속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많이 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좀 이제 좀 플랫폼 신시장과의 연결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근데 이건 그간의 이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되었던 뭐 엔터테인먼트나 상거래나 뭐 의료나 금융이나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용자 경험의 고도화를 위해서 좀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뭐 초개인화된 뭐 몰입 경험을 제공해서 새로운 경험적 뭐 고객 가치를 좀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창작자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능동적인 참여자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것이고, 또 이와는 별개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뭐 진화를 하거나 프라이버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동 보호에 관련된 이슈
같이 좀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중요하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좀 공통적인 가치를 좀 공감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좀 혁신의 기회를 좀 저해하지 않는 그런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좀 공감대 형성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좀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